제일 밑에 보니까 사회적 타당성 하는 말이 보이죠. 이거는 매년 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냐면 전체 진도를 보시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뭘 보고 있다? 목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인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정할 때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타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겠죠.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 가능하지 않으면 무효,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 타당하지 않으면 무효.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절대적 무효다. 그렇습니다. 자, 타당에 대해서 봅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다 뭘 이어주면 되죠? 타당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래 이어주면 되는 거야. 구조 똑같죠, 그지? 그럼 타당하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냐? 당사자 정한 계약의 목적이 우리 민법 103조에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103조의 내용이 뭐냐?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났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정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면 그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무효가 되니까 재건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재건 채무가 없죠? 재건 채무가 없으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 안 줘도 되는 걸 줬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주고받은 것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법률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서 몇 가지 유행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 정한 몇 가지 유행에는 이런 것이 있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궁박갱솔 무경음이라는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면 이건 우리 민법 104조에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하는 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행적 행위입니다. 사행적 행위. 사행이 무슨 말? 도박이에요, 도박. 우리가 사행성을 조장한다 이런 말 쓰죠. 예? 사행적 행위. 계약의 내용이 도박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정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정이겠죠, 그죠? 부정이 뭐예요? 불이겠죠, 불이. 불이가 곧 범죄입니다, 범죄. 계약의 내용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출자를 해서 도와줬다든지, 뭐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범죄.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청탁받은 사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범죄죠. 그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인데 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는 나중에 보면 이제 배임죄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범죄 문제입니다. 이중매매 별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윤리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니까 무효다. 윤리에 반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첩계약입니다.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가족 질서에 어긋나죠.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도 첩계알 맺는 것은 무효입니다. 첩계알 깨는 것은 뭐예요? 첩계알 깨는 계약은 유효입니다. 맺는 계약은 무효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개인의 자유. 이는 이제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것도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거는 기준이 평생 동안이란 말을 잘 따라가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회사에 을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사장하고 계약을 맺기를 회사 돈으로 근로자를 해외 유학을 보내줘가지고 선진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야. 그런데 기술을 배우고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 라고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그거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만약에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향후 5년간은 다른 회사에 갈 수는 없다. 그거는 유효다 무효다? 그거는 회사도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약정을 하면 유효지만 평생 동안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면 무효다. 그리고 직원으로 많이 나오는 중에서 감남과 을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약정을 하기를 나는 을려가 아니면 다른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그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말귀를 모아둔다. 을려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이 말은 평생 결혼 안 하겠다 이 말 아니야. 을려가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 안 하겠다. 그것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무효.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무효. 우리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하는 거죠. 줄에 업무를 보잖아. 평생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이랬으니까 뭐라 했노? 예했어 안 했어? 대부분 다 예했지. 그게 묻고 평생 같이 살기로 약정을 한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그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 이혼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 이 말이지. 혼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혼의 자유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 따져보면 우리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몇 년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지? 좋아하는 사람을 혼인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싫은 사람을 이혼 못하게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가슴만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싫은 사람을 이혼을 못하게 하면 결국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돼. 제 명이 죽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거야. 이혼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그래서 이혼의 자유도 엄청나게 국가로 보장을 해줘야 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생 혼인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지만 평생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다 이 뜻이죠. 뭐 이런 것들.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많아, 판례가 많아. 우리 미용실에 취직을 하면서 우리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동네에서는 개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유효야 무효야? 그거 무효입니다. 근데 향후 3년간은 개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럴 때면 어떻게 돼? 그거는 유효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6번째. 생존을 위협하는 계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판례가 두 개밖에 없어. 절의 주지 이야기인데, 갑이란 절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 이제 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절 건물에 앉아 있는데 주지가 그 절이 앉은 토지 전부를 사립중학교에다가 정리하는 계약을 지어야 된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건 무효입니다. 만약에 이 정리 계약을 효력을 준다면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면 절은 앉을 자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절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근로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을이라는 사채업자를 찾아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필하라 하니까 내가 A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장차 받을 임금 전부를 네가 다 받아가라. 그러니까 장차 취득할 임금 전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서는 요 계약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사장을 찾아가서 갑이 받을 임금을 내한테 주세요 하더라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면 안 되는 거야. 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계약은 전부 다 무효다. 조금 외우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봅니다.
당사자 정한 계약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타당하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야? 그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다? 6개가 있다. 이렇게 일단 외우면 되겠죠. 공사, 정용, 계생 이렇게 딱 외웁니다. 어감이 별로 안 좋아도 외웁니다. 공사, 정용. 옛날에 내가 점잖게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가르쳐도 꼭 계생 이러더라고. 공사, 정윤. 정윤이를 생각하시면 돼. 정윤이가 뭐 한다고? 양궁 선수인데 공사야. 근데 그 사람을 괴롭히면 돼, 안 돼? 개인의 자유를 가거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다. 공사, 정윤, 계생 딱 외웁니다. 여기 해당되는 무효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없고, 따라서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행을 해버렸죠. 해버리면 주고받은 것이 뭐다? 불법 원인 겁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감남과 을려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졌어요? 혼인은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혼인도 계약이죠. 무슨 계약이고? 혼인 계약이라고? 신분 계약이다 이렇게 해라. 참말로. 혼인은 계약이 되는데 혼인 계약이다 이러면 되나? 혼인도 신분행위죠. 왜 신분행위입니까? 신분 변동이 일어나니까. 첫 시간에 배운 걸 무슨 사람이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야. 사람이 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 채권 재무가 발생하면 그게 무슨 행위고? 그게 채권 행위고. 물건이 변동되면 그것이 물건 행위고. 신분 변동이 일어나면 신분 행위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 행위의 성질을 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도 돼. 채권 행위가 묻고 물어보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 물건 행위가 묻고 물어보면 물건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신분 행위가 묻고 물어보면 신분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럼 채권 행위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까 뭘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더라? 계약을 맺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채권 행위니까 채권 재무를 발생시킨다고. 뭘 하니까 물건 변동이 났죠? 이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행은 무슨 행위다? 물건 행위니까 이행을 하면 그 결과 물건 변동이 나는 거야. 아까 뭘 하니까 신분 변동이 났지? 혼인을 하니까 신분 변동이 났다. 그러니까 혼인은 무슨 행위다? 신분 행위니까 신분 변동을 일으킨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혼인하기 전에는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 혼인을 한과 동시에, 혼인 신고를 한과 동시에 전혀 총각이 뭐로 바뀌었다? 아저씨 아줌마로 신분이 바뀐 거 아니야. 그리고 두 사람이 엮였어 안 엮였어? 아주 그냥 단단하게 엮이게 되는 거야. 풀기도 힘들어, 그래? 한번 엮이 나오면 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잘 엮여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또 계약이라고, 계약. 그러니까 감남이가 혼인합시다. 청량, 을려가 그럽시다. 승낙. 두 사람 합의 봤다, 이거. 합의가 곧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의 결과 신분 변동이었으니까 그 혼인이라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신분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생겨 안 생겨? 그걸 의무가 생겨 안 생겨? 그걸 의무가 발생하지. 아까 계약을 맺으면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 이거. 그러니까 재산법에서는 채권 채무라 하고 가족법으로 넘어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권리 의무다 이렇게 표현한다.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혼인은 계약이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무슨 의무가 발생했을까? 무슨 의무가 발생했어? 혼인 안 해봤나? 전부 전혀 종업들만 지금 앉아있는가 봐요. 자기가 지금 무슨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를 하면 시험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사람이 똑똑해져. 일단은 똑똑해진다니까. 내가 무슨 세상에 사는지를 알아. 민법을 알아야. 민법을 하면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어떤 룰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 어떤 규칙 속에서 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제?
자기가 사는 세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면 이제 누수를 봐도 뭐야, 그게 들려. 누수를 보면 차원이 다르게 들린다고. 옛날에 어이 그저 나쁜 놈 이러다가 지금 뭐야, 저거는 이래서 나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 왜 나쁜지를 알게 된다. 자, 혼인도 계약이니까 무슨 의무? 같이 살라고 했으니까,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동거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슨 의무? 부양 의무도 발생했죠. 또 무슨 의무? 정조 의무도 발생하겠죠. 이것이 혼인의 3대 의무예요. 그러니까 을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은 감남한테는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 말이지. 그럼 감남이도 의무가 있을까요? 있지. 이 사람도 약속했으니까 똑같아. 세 가지 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형성되면 나에게도 세 가지 의무가 있고 저 사람한테도 세 가지 의무가 있고 반대로 나에게도 세 가지 권리가 있고 저 사람한테도 세 가지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뭐가 있다?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뭐 실직을 했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돈을 못 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열심히 바깥에 가서 뭐야? 시기를 딱 들어도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을 먹여 살려야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마누라들 말합니까? 사람을 데려왔으면 먹여 살려야 돼, 아이가. 맨날 이랍니다. 그거 가만 들어보면 꼭 내만 먹여 살려야 되냐고. 서로 먹여 살려야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만 시집 안 나. 나도 장가를 갔는데. 그럼 나도 거꾸로 장가를 들었으면 먹여 살려야 될까요? 장가를 들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장가가 무슨 말이에요? 장가도 모르는가 봐. 큰일 났네. 장가가 장인의 집이 장가 아니야. 장가, 시집은. 뭐대로 시댁의 집이 시집이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시집으로 왔고 남편은 뭐야? 장인집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장가를 들었다, 시집을 들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서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야? 주부집이 들인 손님을 다 미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장가를 간다. 장가를 간다 하면 장인집으로 간다 이 말 아니야. 장인집으로 간다. 그리고 서로 의무가 있다고. 동거의무도 있고 부양의무도 있고 정조의무도 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지. 이혼을 해야지. 이혼 사유지. 세 가지 의무 중 한 개라도 위반하면 그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이 합의 이혼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가족법이 재밌어요? 재산법이 재밌어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재산법은 별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가족법은 재미가 있어요. 상속 이런 거 너무 기가 쫑긋해야 됐으니까 내가 받을 것이 얼마나 되는 거 싶고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보자면 이 정조 의무예요. 이 정조 의무가 요즘 혼란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간통죄가 폐지가 됨으로써 이제 정조 의무가 많이 혼란이 생겼는데 그래도 그 행법상 간통죄는 폐지가 됐지만 민법상 그 이혼 사유로서는 간통죄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간통이란 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을 하면 행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법상 뭐는 된다? 정조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이혼 사유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한 사람이 위자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남이가 정조 의무를 위반해서 바깥에 가서 백녀를 만났어요. 그러고는 5월 1일 날 동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첩계약이죠. 자, 첩계약을 맺는 것하고 첩계약을 깨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맺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족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세적 행위다 아니다.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첩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반세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첩계약을 맺었다가 이제 끝내는 것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장려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맺는 것은 집에서 나오겠다는 뜻이니까 못 나오도록 막아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뭔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감독님과 백님하고 같이 삽시다. 그럼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줄게. 이렇게 정려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맺으면서 하는 정리는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런데 깨면서 하는 계약은 뭐다? 이거는 유효입니다. 자, 다시 본다. 감남이가 백녀와 첩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정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거는 유효담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줘도 돼. 그런데 줘버렸다면 어떻게 할까? 못 돌려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 은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5일날 계약을 맺고 아파트 등기를 넘겨줘버렸어. 그런데 그 뒤에 을려가 그 사실을 알았어.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같으면 을려가 난리 났겠죠. 니 감옥에 갈래? 이때가 아니에요. 감옥 갈래? 헤어질래? 하니까 감남이가 그럼 헤어질게. 그래서 이제 감남이가 백녀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 그만 살자. 아파트 돌려달라 이래 된 거야. 했을 때 백녀가 돌려주면 뭐야? 문제될 것이 없어요. 돌려받으면 됩니다. 근데 백녀가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줄라 하겠죠. 그랬을 때 감남이가 백녀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칩시다. 근데 법원이 가만 보니까 그 계약이 뭐예요? 무효하냐?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무효와 똑같이 무효니까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면 어떤 꼴이 될까요? 감독님이 그 아파트를 돌려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까? 또 딴 데 갈까?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정리를 만나가지고 또 사사 꼬시겠죠. 내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같이 삽시다. 그럼 헤어지면서 또 돌려줘. 안 돌려주면 뭐 소송하면 법원이 나서 또 돌려주라 판결 내주고. 그럼 법원이 무슨 꼴이 돼요? 첫 계약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거야. 불법을 자꾸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그거는 정의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계약을 맺으면서 주고받은 것 자체가 뭐다? 첫 계약이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반환받아가는 걸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못 받아간다 이래야지 다시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환 청구를 못 하도록 막아버렸다 이런 뜻이야. 그게 불법인 거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돌려주면 그냥 백녀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본처도 백녀한테 가서 아파트 돌려주세요. 돼 안 돼? 안 되지. 왜?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남편 재산은 남편 거고 마누라 재산은 마누라 거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못 하니까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백녀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백녀로부터 넘겨받은 정은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소유권을 그냥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불법은인급이에요. 불법은인급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무효는 주고받으면 돌려줘 안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을 해서 돌려줘야 돼. 그런데 공사 정융 개생에 해당되는 무효는 아주 질이 좋아 나빠? 질이 아주 나쁜 무효이기 때문에 주기는 줄 필요 없지만 줘버리면 못 돌아간다. 도박도 마찬가지죠. 그지? 친구에게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어. 적법이야 불법이야?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죄의 정범이고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야? 도박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범이야 공범. 그래서 도박을 직접 한 정범과 돈을 빌려준 공범사이에서 맺은 그 소비대차 계약은 범죄를 내용을 하는 반세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빌려준 돈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거는 도박 채무를 못 받는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불법은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계속 볼 건데 오늘은 하여튼 요 불법은인급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반환 청구를 못 한다. 몇 가지를 봤습니다. 이 중요한 거니까 이 기본 틀입니다. 이 기본 구조가 잡혀야 돼. 잡히면 여기다 다시 이제 뭘 할까? 이제 판례를 계속 붙일 거예요. 붙이면 양이 이제 확 늘어나겠죠. 자, 책을 한번 봅시다. 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103조가 나와 있죠. 법전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자,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떻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을 했다면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나 같은 말이죠.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로 한다로 끝났죠. 요걸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746조가 나와 있죠. 타이틀이 뭐요? 불법은 인급여 되어 있다, 그지?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끊고. 아까 첫 계약을 맺는 데 거로 아파트를 줬다면 적법은 인급여, 불법은 인급여.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까지 일단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 내려서 103조 의의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내려서 그 판단 시점이 나와 있죠. 요거는 첫째 줄만 줄을 치면 돼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줄 치고 요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범죄 한번 볼까? 범죄. 갑이 A로부터 시계를 훔쳐가지고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시계를 매매할 당시에는 작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어.
근데 이틀 뒤에 행사들이 와가지고 그게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자, 어른, 범죄자 아니다. 아니다. 시계를 살 당시에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다면 그 이후에는 알았더라도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 행위 당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행위 당시를 기준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이것도 아까 봤다, 그지?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계약을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첫 계약하는데 정리했는데, 그 시점이 맺을 당시에 정리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무효고, 깰 당시에 정리했다면 그거는 유효입니다. 깬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감당과 백녀가 첫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2, 3년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얼려가 뭐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니 감옥 갈래 하니까 감남이가 백녀 보고 말한다. 우리 이제 그만 살자, 헤어지자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백녀가 또 울고 불고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감남이 말했어. 헤어지는 마당에 백녀한테 뭐 준다? 유자로도 주고 또 중간에 자식이 태어나면 뭐 해야 돼? 양육비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헤어지면서 양육비도 유자로도 생활비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그 약정은 유효다 뭐다. 그거는 유효이기 때문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시, 맺을 당시인지 깰 당시인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그 후 줄치고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아까 시계를 살 당시에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이틀 뒤에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작물 취득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뜻이죠. 알게 되었더라도 당초의 매매 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인내기를 구하는 것이 103조 공수형석에 반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이유의 사정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행위 당시를 위한다. 그 다음 3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요 선량한 풍수에 어긋난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반사회적 행위다. 선량한 풍수에 어긋난다. 타당성이 없는 행위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뭐가 좋았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면 무효. 무효이다. 그리고 또 하나 2번 내려와서 사회질서 위반을 위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 상대 하는 말 넣으면 요걸 봐야지. 또 빨간 줄 봐야지. 지금 우리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목적 보고 있죠. 자, 따라가 보자. 목적에 가는데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답해야지. 절대는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 3자도 보호가 돼야 안 돼요. 3자 보호가 안 된다 말이지. 3자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또 하나 2번 사회질서를 위반한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없고 절대적 무효다. 그리고 누구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을 뒤집으면 뭐야?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선의 3자도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 보시고 그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바꿔서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4번 차있죠? 4번입니다. 반사회의 질서 행위가 채권 행위인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뒤부터 읽으면 채권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다 말이죠?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무효니까 채권 채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되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이행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행을 했죠. 지금 요걸 읽고 있는 거야. 반사회적 행위를 했는데 그게 무효란 말은 채권 채무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돼? 일반적인 무효와 같아 달라. 질이 아주 나쁜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불법 은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못 한다? 반환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무효에서는 746조에 의하여 반환 청구가 배제된다. 이 반환 청구가 배제된다를 우리가 746조 밑에다가 불법 은인급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아까 우리 18페이지 제일 위에서 불법 은인급에 봤죠. 불법 은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년을 상대로 아파트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백녀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고 따라서 백녀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언제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언제나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보호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따라서 거배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거배를 받은 상대방에게 기속된다. 그 상대방이 누구요? 백녀죠. 백녀가 그대로 소유권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양가로 5번 21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얘가 쭉 나오죠. 그죠? 얘가 나옵니다. 이걸 처음부터 다 보려 하면 힘들어요. 골치가 아프죠. 딱 보자마자 글자도 보기도 싫고 평소에 신문도 안 보는데 평소에 신문도 안 보다가 와서 글자를 보니까 내 몸이 글자에 익숙해 거부해. 글자를 거부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머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야.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하셔야 돼. 자꾸 글자 보는 걸 즐겨하고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글자를 보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돼 있죠?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요까지 온 거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면 무효. 이행지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불법 은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유행에는 어떤 것이 있냐? 공사, 정융, 개성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뭐부터 나와 있다? 정의부터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정의부터. 정의에 반한다. 정의에 반한다.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범죄다. 범죄다. 그러고 나서 기억, 니은, 띠글, 리글 쭉 이제 범죄 행위에 관련된 판례가 쭉 나오고 있죠. 그걸 애월 하지 마. 애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이게 범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돼.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그러니까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근데 주고받아 버리면 돌려받을 수는 없다.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억,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다.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 이런 말이 보인다. 그죠? 범죄를 하는 걸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은 뭐야? 당연히 나쁘죠. 근데 이게 이제 틀리기 쉬운 부분이 범죄를 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은 착한 일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착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당연한 행위가 검정과 결보가 되면 그것도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너가 애 납치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이런 뜻입니다. 납치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조건으로 돈을 달라는 것은 그것도 범죄 아니야. 그것도 범죄예요. 너 집에 불을 안 지를 테니까 돈 달라. 범죄 아니야. 그것도 협박죄야. 범죄라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걸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것도 범죄지만 범죄를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는 것도 범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미연은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 나중에 이중매매 할 때 공부 좀 다 하고 나서 볼 거예요. 띠것이 밀수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정언을 해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부를 치고 초과란 말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원으로부터 정인으로 채택이 되면 법원에 가서 정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을 신청한 사람이 그냥 통상적인 차비 정도 줄 테니까 가서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내가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해서 1억 줄 테니까 하러 가서 이제 정언 좀 해달라. 이러면 그 사람 가서 진실을 이야기할까? 돈 줄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할까?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행위하니까 이것도 진실이 왜곡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이것도 효력을 준다 안 준다. 그것도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미음은 보니까 허위 진술이란 말이 보이죠. 그죠? 허위 진술을 대가로 돈을 받게 됐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범죄고. 그 다음에 시업.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도 범죄 아니에요. 뇌물죄죠. 범죄입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찌엇 한번 보고 찌엇.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이거 많다 그죠? 끔찍한 일이 많죠. 저번에 옛날에 봤잖아요. 어떤 여자. 그 여자가 남편을 3명을 죽였죠. 첫 번째 남편도 죽어가지고 다시 재혼했는데 그 번째 남편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세 번째 남편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혼인을 하자마자 보험을 드는 거야.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도 많이 들어가지고는 죽으면 보험금은 이제 자기가 타는 거야. 수급자를 자기가 해가지고 보험 들어.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남편한테
그때 뭘 먹였다더라? 백반을 먹였다는가? 농약이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백반인가 안 먹었다. 백반이 냄새도 안 나고 시름시름 앓다 사람을 피를 말려 죽는 거야. 백반이. 바퀴벌레도 백반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바퀴벌레도. 이 백반이 체액을 마르게 하는 성질이거든. 집에 가서 하지 마라. 시름하지 말고. 이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맛도 없어. 근데 먹으면 시름 앓고 죽는 거야. 이 여자가 그걸 쓴 거야. 밥을 풀 때마다 백반 가루를 섞어가지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놈 죽이고 보험 타먹고 두 놈 죽이고 보험 타. 세 번째 죽여가지고 이제 덜통이 났지 그것이.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사기보험이지 사기보험.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저 사람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거는 범죄다 아니다. 범죄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지읒이에요, 지읒. 그러니까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겁니다. 부정취득이죠. 그런 것도 범죄다. 그 다음에 넘어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 돼 있죠. 몇 가지 온 거예요. 인륜에 반한다, 윤리에 반한다 같은 말이죠. 한 개 한 개 보시면 됩니다. 윤리에 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까 첩계약이었죠. 첩계약.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부첩계약은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무효다 되죠. 그게 이제 맺는 경우입니다. 맺는 경우입니다. 근데 아까 깨는 경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 그랬죠. 그래서 밑에 판례 박스를 한번 봅시다. 판례 박스에서 두 번째 판례 파란 글씨 봅니다.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서에서 줄을 딱 치고. 자, 맺는 거요, 깨는 거요. 깨는 거죠. 유효야, 무효야. 유효입니다. 그래서 해소하면서 금전, 지급, 약정을 했다면 요거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단 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민법을 공부할 때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지? 표현이야, 표현.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 돼. 이거는 표현이 지금 5개입니다. 타당성이 없다,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반사회 질서적 행위가 아니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전부 다 같은 이야기야. 그게 뭐라? 공사정륜 개성이라고 6개 있다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디귿, 리얼 이런 거는 보면 다 압니다. 율락 행위를 한다든지 뭐 나쁜 것들이죠, 다 그제? 그 다음 내려서 판례 박스 밑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요거죠. 요겁니다. 5번입니다. 5번. 개생할 때 요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요거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까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거는 중요하죠. 보니까 기억에 혼인하면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때리돼 있죠. 자,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가 취업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적기를 혼인을 하면 퇴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야. 그걸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혼인해라 하지 마라. 평생 혼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결혼 퇴직제죠. 지금은 이런 계약서 적으면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죠.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다 유효야, 무효야? 평생 동안이라는 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은 평생 같이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같이 살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국민학교 시험 치듯이 가가지고 평생 동안이라는 말을 찾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석을 자꾸 해야 돼. 해석을 하면서 그 안에 평생 동안이란 말이 숨어있냐 안 숨어있냐 이걸 찾는 게 공부지. 민법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돼. 읽고 해석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자꾸 해석을 해야 돼. 머리를 돌려야 된다고. 아, 시험에서 평생 동안이라고 가르쳐주냐고. 그러면 그거는 시험도 아니지. 답을 가르쳐주는데. 그 다음에 디귿이 그게 아까 임금 전부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거죠. 말하자면 했다. 디귿. 말하자면서 찍고 디귿이 아까 뭐예요?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 아까 말한 대로 뭐 미용실에 지입을 하면서 내가 이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동네에서는 미용업을 하지 않겠다. 이게 그 말이냐. 평생 동안 미용 안 하겠단 말이죠. 지나치게 제한한다. 근데 3년 기간 동안 이렇게 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돼? 그건 뭐 효력이 있겠죠. 그죠? 과다한 예약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4번을 봅니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이렇게 읽었죠? 요건 지금 여기서 보면 6번이에요, 6번.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죠. 생존을 위협.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니은에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정의한다. 아까 저의 주지쌤이 이야기했죠,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아까 임금 전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 수 있는 거죠.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이 뭡니까? 임금 아닙니까? 앞으로 받을 임금 전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무효다. 5번은 뭐가 보여요? 사행적 행위가 보이죠? 여기서 보면 2번이다, 그죠? 2번 사행적 행위. 요 사행적 행위도 도박에 관련된 거죠. 범죄입니다. 전부 도박, 노름 이런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규칙을 알고 있으면 쉬워. 그걸 다 안 외워도 돼. 공사정륜계시행 딱 외우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도 돼. 그 다음에 동기불법 이런 건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24페이지에 또 파랗게 해가지고 막 보지 마세요. 보면 색깔만 퍼렇다. 내 마음도 퍼렇다. 내 마음도 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지금 오지 말라고 X 치지 말고 X를 왜 치노? 난주 볼 건데 지금 보지 말라고. 하여튼 X는 또 기가 막히게 빨리 쳐요. 하여튼 X 치라 이러면 기분이 좋거든. 안 봐도 되는 거야. 이제 책을 보니까 몇 페이지야 이거? 대충 600페이지 넘쳐.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 뭐야? 압박감이 팍 옵니다. 그런데도 고맙게도 이 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 얼마나 고맙노? 한 페이지를 벌써 날렸으니까. 그런데 민법은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그 다음에 이중매매도 천천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뭘 안 봤어요? 5개 넘어갔고 한 개를 안 봤다 이제. 공박, 갱설, 불공정행위를 지금 안 봤죠 이제. 104조. 여기 어디냐 하면 2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7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05번 타이틀에 불공정행위를 가지고 104조가 나와 있죠. 여기 요겁니다. 여기 뭔 말이냐면 내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는데 상대방한테 뭐가 있다고? 약점이 있는 거야. 그 약점이 뭐냐면 104조를 한번 보세요. 궁박, 갱솔, 무갱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죠. 인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원인으로 하여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약점이 있는 거야. 궁박, 갱솔, 무갱음이라는 셋 중 한 개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했다? 이용을 한 거야. 이용을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공정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행위는 뭐가 된다? 불공정 행위로서 그것도 뭐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니까 무효다. 이런 뜻이야. 그게 불공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뒤에 이제 줄줄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기본 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개를 더 보고 집에 갑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기 103조라는 큰 의살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103조는 그냥 103조 이래도 이제 알아듣도록 수탈이 될 거예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 조문이. 103조는 울타리 속에 몇 가지 사유가 있었지? 6개 있죠. 공사, 정륜, 계생 6개 있잖아. 그 6개 중에 한 개가 뭐다? 104조다. 104조라고 104조. 그러니까 104조는 103조에 포함되어 있는 6개 중 한 개의 뭐다? 얘다 이 말이지. 그래서 104조를 뭐라고 표현하죠?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예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주는 규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주파악이 되었죠? 그러니까 104조는 어디에 있다? 103조의 하나의 예다. 104조는 103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시 규정이다. 그 말귀를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예시 규정이다. 그런 말이 어딨냐 하면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 저 위에 의 부분을 찾았죠. 의에서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판례는 104조를 어떻게 보고 있냐. 시험 판례가 중요합니다.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예시 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104조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조에 의하여 반세적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알겠죠, 이제? 104조는 103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시 규정이고, 따라서 104조의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다 할지라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03조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103조로서는 또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정이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이 지문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 개 챙겨주시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또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37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의사표시부터 볼 건데, 표를 빼야죠, 표. 오늘 표 받으시죠? 이제 표를 딱 읽어보고 갑니다. 표를 받았는데 집에 갔는데 읽을 줄도 모르고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겠냐. 그래도 한번 읽어가야지. 다음 주에 또 읽을 거야. 자, 표를 딱 펴고 법률행위를 찾아가지고 손가락을 딱 짚어. 표를 바닥에 깔고 법률행위를 손가락을 짚어봐. 법률행위 어디 붙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짚었지. 그리고는 왼쪽으로 갑니다. 화살표를 역방향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세 개가 보이죠? 뭐가 보여?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밑에 존재란 말이 중요하대서.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말한다? 성립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가 없습니까? 오? 경씨가 표 받아오세요. 우리는 성년학원이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내한테 무엇이 먹을 게 없는가 싶어서 막 두리번두리번 해야 돼. 누가 가시는 건데 어디서 했노? 물어보고 챙겨야 돼, 자기 걸. 누가 안 챙겨줘? 초등학생처럼 막 선생님이 와서 챙겨주고 이래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건 자기가 빨리빨리 챙겨. 그리고 남이 좋은 걸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 뺏으면 안 되고. 뺏으면 강도야. 안 되고. 가시면 사사 꽃이야. 아까 내가 중개사의 기본 덕목이 뭐야? 설득력이야, 설득력. 하여튼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공짜는 없어. 밥도 사주고. 이렇게. 성립요건까지 본 거예요. 자, 성립이 되었으니까 화살표를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2단계 뭐가 보여? 효론요건이 보이죠? 성립요건 단계에서는 존재하는 걸로 되는 거야. 근데 효론요건 단계로 들어가면 존재만으로 족하지 않고 이제는 제대로 돼야 돼. 따라서 당사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될 능력이 몇 개? 3개. 그 의사능력, 권리능력, 의사행능이 돼 있죠. 근데 능력을 갖추면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근데 능력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되든지 취소 가능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행위능력 밑에다가 미성년 한 개 적어놓고 미성년 적지 말고 미만 적으세요. 미 적어 동그라미 치고 미 적어도 완전 알아듣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었다. 가장 대표 선수가 미성년이야. 자, 의사능력 밑에는 누구를 적을까? 만취자 적어놓으면 되겠죠. 만취 상태에서 계약 체결하면 뭐가 된다? 아까 무효가 된다 했잖아. 그 다음 내려와서 목적은 어떻게 정의돼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는데 그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타당이라 했죠? 지금 요거 타당.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내가 심지어 칠판에 적어주기까지도 한 정도로 중요합니다. 칠판에 안 적어주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고 중요하니까 적어주겠지. 팔도 아픈데, 그지? 타당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것들 외웠죠? 뭐라고 하면 외워봐라. 외워봐라 보지 말고 공사, 정융, 계생 이렇게 다 외워야지. 거기에 해당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야? 질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쁜 무효이기 때문에 다른 무효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기엔 줄 필요 없지만 넘겨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청구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첩계약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내려서 의사표시가 무슨 말이지? 내 생각을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일치되도록.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고 의사를 결정할 때는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일치되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 몇 개? 4개가 있네. 비, 통, 착, 사 4개가 있죠.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면 그 결과는 유효가 될까? 무효 또는 취소가 될까? 무효 또는 취소가 되겠죠. 그런데 점선으로 올라가서 의사표시가 가는데 무효 취소는 절대야, 상대야. 상대적 무효 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말에 따라한다? 선의 3자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점선 위에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무슨 무효 취소? 절대적 무효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 3자도 보호가 돼야 안 돼. 아무도 보호 안 돼, 이거는. 당사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법률 행위를 찍어보세요. 손가락으로 법률 행위를 또 찍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법률 행위를 했는데 1단계 성립요건과 2단계의 효력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었죠. 넘어간 것이 뭐예요? 유효. 재건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권리 변동의 문턱을 못 넘으면 어떻게 될까?
무효가 되거나 지속 가능이 되는데 무효란 말은 재건 채무가 아예 없다는 뜻이고 지속 가능한 건 무슨 말인고? 유동적 유효해놨네. 그러니까 일단은 재건 채무가 있다고. 있는데 나중에 지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되지? 추인. 확정적으로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유동 아니에요. 유동. 아까 여기서 봤죠. 그지? 지수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되고 지수를 하면 무효가 되고 이렇게 유동적 상태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죠.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발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취득이라 합니다.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성계 취득이 있고 우리 최시가를 본 거죠. 원시 취득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신축. 성계 취득은 앞사람 걸 이어받는 건데 이전적 성계는 뭐죠? 전부를 넘겨받고 설정적 성계는 일부를 넘겨받고 이전적 성계는 어떤 것이 있다? 특정된 것만 넘겨받는 특정 성계가 있고 콕 찍었어. 포괄 성계는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몽땅, 상속 이런 거 받았다. 그지? 설정은 무슨 말이에요? 권리의 일부를 넘겨받는. 그러니까 소유권을 전부 넘겨주면 이전이고 소유권을 구성하는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일부를 넘겨주면 그게 설정 아니야. 그래서 사용 수익권을 넘겨주면 넘겨받은 쪽에는 뭐가 생겨? 용익물권이 설정되고 정권을 넘겨받은 쪽에서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봤다. 그지? 최신을 본 이야기입니다. 대충 읽겠죠, 이제? 대충 그걸 읽어야 돼. 읽어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선택을 하지. 거기다 계속 이제 살을 붙이는 거야. 이 전체 구조니까 지금 우리가 살을 조금 붙여봤죠? 지금 목 관련 확정에도 살을 붙이고 쭉 붙인 거 아니야. 살을 붙여가면 양이 이제 쭉쭉 있는다. 다음 주에는 이제 뭐가 돼? 의사 붙이면서 또 이걸 보다. 이것도 살을 붙이는 연습하겠죠? 한 개 한 개를 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대리 보고 끝나면 조금 기한 보고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세요.